거기서!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밤 작은 골목길. 10살 소녀가 숨이 막힐 듯 달립니다. 뒤에서는 성인 남자 둘의 발소리가 거칠게 따라붙습니다. 도망칠 곳이 끊기는 순간 한 노인이 골목 한가운데로 나섭니다. 그는 소녀를 자신의 코트 뒤로 숨기고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몇 미터 앞에서 멈춰섭니다.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노인의 눈빛이 그들을 꿰뚫습니다. 소녀의 떨리는 손이 옷자락을 움켜쥔 채 숨죽인 대치가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황혼이 지는 시골 마을 어귀, 낙엽이 바람에 휘몰아치는 좁은 길을 따라 70대 노인 한 명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에 중절모를 눌러쓴 박도연의 뒷모습은 말할 수 없이 쓸쓸했어요. 그의 손에는 시든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고 걸음걸이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느렸습니다. 폐교 직전인 분교 앞에 도착한 도연은 녹슨 철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하고 문이 울부짖듯 열렸어요. 운동장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2층짜리 낡은 건물만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서 있었죠. 도연은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빈 교실의 창문들이 덜그럭거리며 소리를 냈어요. 또 왔구나, 또.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죠. 도연은 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책상들, 금이 간 칠판, 찢어진 교육 포스터들. 그는 창가 책상 하나를 손으로 쓸어낸 뒤 천천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붉게 물든 노을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낡아빠진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의 그와 아내, 그리고 10살 정도 된 아들이 찍힌 사진이었죠. 사진 속 아들의 얼굴 부분만 찢어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이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2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40대 중반이었던 도연이 18살 아들 준호 앞에 서 있던 그날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온몸을 떨고 있었죠.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도 집에 들어올 생각을 했어? 도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준호가 울먹였지만 도연은 듣지 않았어요. 입 닥쳐. 교장인 내가 아들 하나 제대로 못 키웠다고 온 동네가 수군거린다는 걸 알아? 준호의 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아이 말을 들어봐요. 뭔가 오해가.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오해야? 선생님 지갑에서 돈을 훔친 게 CCTV에 다 찍혔다고. 아버지, 그건 제가 아니라 최영이가. 찰싹. 도연의 손바닥이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준호가 비틀거렸어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명예가 뭔지 아냐?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준호의 어머니가 아들을 끌어안고 오열했지만 도연은 등을 돌렸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도연은 사진을 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눈물을 닦으며 비틀거리듯 일어났습니다. 왜 그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그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죠. 도연이 교실을 나와 운동장을 가로질러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린아이의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분교 담장 너머에서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뒤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거기서. 한 남자가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소녀는 도연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돌부리에 발이 걸려 그만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이의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왔죠. 아저씨, 살려주세요. 아이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남자들이 금세 다가왔어요. 도연은 순간적으로 몸을 움직여 소녀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비켜. 우리가 데려갈 앤데. 한 남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누구십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상관없어. 그 애네 나. 남자 하나가 도연을 밀치려 손을 뻗는 순간 소녀가 도연의 코트 자락을 꽉 움켜쥐었어요. 싫어요, 안 가요. 아이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차갑게 식은 손을 느꼈어요.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집 밖으로 쫓겨나던 날 밤 빗속에서 문 앞에 무릎 꿇고 울던 어린 준호의 모습이요. 도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소녀를 자신의 뒤로 감싸며 남자들을 똑바로 마주봤어요. 이 아이는 내 손녀입니다. 남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손녀? 집으로 데려가겠소. 더 이상 따라오지 마시오. 할아버지라는 증거가 있어? 도연은 소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지안아, 집에 가자. 할머니가 기다리신다. 소녀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도연을 올려다봤어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죠.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나중에 확인할 거야. 이상하면 다시 찾아올 테니까. 경고의 말을 남기고 남자들은 사라졌어요. 도연은 소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낡은 세단 뒷좌석에 소녀가 웅크리고 앉았어요. 도연이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아이를 봤습니다. 다친 데는 없니? 아이는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도연은 작게 한숨을 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도연은 구급함을 꺼내 아이의 무릎을 치료해줬어요. 이름이 지안이라고 했지?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지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씻고 자거라. 내일 얘기하자. 도연이 객실 하나를 열어주자 지안이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끈이 풀려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낡은 공책, 색연필, 그리고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 도연이 시계를 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집어들었어요. 뒷면에 작은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아버지가.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이건 내가 준호에게 줬던 시계예요. 16번째 생일 선물로 줬던 바로 그 시계였죠. 지안이 재빨리 시계를 낚아챘습니다. 그건 제 거예요. 그 시계 어디서 났니? 도연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변했어요. 아빠가 주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아빠. 죽었어요. 작년에. 도연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름이, 내 아빠 이름이 뭐였니? 박준호요. 그 순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25년 동안 찾지 못했던 아들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도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객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웠어요. 손목시계를 손에 쥔 채로요.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25년간 놓쳐버린 시간들이 그 소리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 6시쯤 객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내밀며 거실을 살폈어요. 도연과 눈이 마주쳤죠. 아이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배고프지? 도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안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주방으로 가서 계란찜과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정성은 가득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면서 익힌 솜씨였어요.
상을 차려 식탁에 놓자 지안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도연이 말했어요. 지안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니? 도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해줬어요. 미역국이랑 계란찜. 지안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잠겼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준호도 이 음식들을 좋아했었죠. 어렸을 때 아프면 아내가 꼭 이렇게 끓여주곤 했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아빠가 널 위해서 해주고 싶어 했을 거야. 도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뒤 도연은 지안을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물어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안아, 어제 너를 쫓아오던 사람들은 누구니? 지안이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저씨들이 자꾸 집에 왔어요. 아빠한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빌린 돈? 많대요. 아빠가 아플 때 병원비 때문에 빌렸나 봐요. 근데 저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혹시 친척은 없니? 할머니나 이모, 삼촌? 없어요. 아빠가 저한테 엄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친척은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도연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그렇게 외롭게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안아, 너 어떻게 이 동네까지 왔니?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온 거야? 지안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바로 이분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도연이 교장 선생님 표지판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죠. 아빠가 이 사진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힘들면 이 학교로 가라고. 할아버지를 꼭 찾아가라고요. 도연의 손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뒷면에 연필로 희미하게 쓰인 글씨가 있었어요. 아버지,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흐느꼈어요. 지안이 놀라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미안하다, 지안아. 내가 너무 늦었구나. 도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간 쌓인 후회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정신을 차린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맡긴 유일한 혈육이니까요. 지안아, 나랑 여기서 살래? 지안이 놀란 눈으로 도연을 봤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애를요? 넌 내 손녀야. 당연히 함께 살아야지. 지안의 눈에 희망이 번졌어요. 하지만 곧 꺼졌습니다. 근데 어제 그 아저씨들이 다시 올 거예요.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다치면 어떡해요?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동네 이장이 도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60대 후반의 강상무였죠. 그는 마을에서 땅을 많이 가진 유지였어요. 도연 씨, 요즘 무슨 일이요? 강상무가 거실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도연은 차를 내오며 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어젯밤에 정체불명의 아이를 데려왔다면서요? 동네에서 벌써 소문이 자자하던데. 제 손녀입니다. 손녀? 도연 씨 아들은 20년 넘게 연락도 없었잖소. 갑자기 웬 손녀요? 강상무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도연 씨, 이 동네가 얼마나 작은데요. 그리고 어제 그 아이를 찾는 사람들이 동네를 돌아다녔다는 소문도 들었소. 혹시 무슨 문제 있는 애 아니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가족 일이니 상관하지 말아주시죠. 가족 일이라. 증거라도 있소? 호적에 올라가 있기라도 하오. 강상무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호적에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내 말이 그 말이오. 요즘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혹시 도연 씨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오?
그런 게 아닙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뭐가 아니요? 도연 씨, 정신 차리시오. 나이 드니까 외로워서 아무 애나 데려다 키우겠다는 거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소? 강상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이장 회의에서 이 건을 안건으로 올리겠소. 동네 질서를 위해서라도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으니. 강상무가 나가고 난 뒤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객실 문틈으로 지안이 이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날 저녁 지안이 조심스럽게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떠날게요. 뭐? 제가 여기 있으면 할아버지가 힘들어지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도연이 지안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넌 어디도 가면 안 돼. 하지만, 지안아, 할아버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이번엔 제대로 지켜줄게. 도연의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지안이 도연을 올려다봤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해. 도연이 지안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그의 품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지안이 정말 자신의 손녀라는 것을 증명해야겠다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DNA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병원에서 하면 소문이 퍼질 게 뻔했어요. 도연은 다음 날 새벽 지안을 데리고 20km 떨어진 도시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비밀리에 검사를 의뢰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DNA 검사를 의뢰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지안을 집안에만 머물게 했어요. 혹시 모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마을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간 도연에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저 양반 완전히 정신 나갔네. 그러게 말이야.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애를 손녀라니. 돈 때문이래.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라던데. 도연은 애써 못 들은 척했습니다. 장바구니에 채소와 고기를 담으며 계산대로 향했어요. 마트 주인 박 사장이 물건값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 선생님, 요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노리는 애들이. 제 손녀입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끊었어요. 박 사장이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지안이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봤어요. 아이의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지안아, 심심하지? 아니요. 지안이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미안하구나. 조금만 참아. 곧 학교도 보낼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 제가 학교에 가도 돼요? 지안이 놀란 눈으로 도연을 봤습니다. 당연하지. 내 나이면 학교에 다녀야지. 아빠랑 이사 다니느라 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이 없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도연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아이를 제대로 된 학교에도 보내지 못한 채 전전했을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이제부터는 매일 학교 갈 수 있어. 친구들도 사귀고. 도연이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안이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경찰관 2명이었죠. 도연이 현관문을 열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박도연 씨 맞으십니까? 그렇습니다만. 민원이 들어와서 왔습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거실로 안내하자 젊은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박지안이라는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계시죠? 제 손녀입니다. 호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도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정리 중입니다.
정리 중이라고요? 그럼 현재 법적으로는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중년 경찰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혈연 관계는 확실합니다. 다만 아이 아버지가 작년에 죽는 바람에 서류 처리가 늦어진 겁니다. 아이 아버지분 사망 신고는 되어 있나요? 그건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어디서 묻혔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도연 씨,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젊은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지안이는 제 손녀가 맞습니다. 곧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이요? 어떻게요? DNA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주일 후면 결과가 나옵니다. 두 경찰관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아이에게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경찰관들이 돌아간 뒤 도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객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지안이 나왔어요. 아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없으면. 지안아. 도연이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넌 잘못한 게 없어. 할아버지가 지켜줄 거야. 약속했잖니. 근데 할아버지가 자꾸 힘들어지잖아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도연이 지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발신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인쇄된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어요. 정체불명의 아이에게 재산을 넘기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상무의 짓이 분명했어요. 그는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의 집 앞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장 강상무가 앞장서 있었습니다.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대문 앞에 서 있었죠. 도연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강상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긴요. 동네가 지금 발칵 뒤집혔소. 도연 씨가 정체불명의 아이를 들이고 재산까지 넘기려 한다는 소문 때문에.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근거가 없다고요? 그럼 그 애가 정말 손녀라는 증거가 있어? 도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강상무가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없잖소.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요. 혹시라도 도연 씨가 외로움의 판단력을 잃고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 아니냐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도연 씨 혼자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동네 평판이 걸린 문제입니다. 옛날에 교장 선생님 하시던 분이 이런 식으로 추태를 부리면 우리 동네가 뭐가 되겠소? 강상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뒤에 서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확실하게 해야죠. 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범죄자 자식이면 어떡하려고요? 도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지안이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도연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결정됐어요. 그는 사람들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안이는 제 손녀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몰려오지 마십시오. DNA 검사? 그게 언제 나온다는 거요? 강상무가 따져 물었어요. 나흘 후면 나옵니다. 나흘이라. 좋소. 그럼 나흘 후에 이장 회의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시오. 그래야 동네 사람들이 납득하지 않겠소?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강상무가 마지막으로 도연을 노려보며 돌아섰습니다. 도연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지안이 울면서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괜찮아, 지안아.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야. 도연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만약 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만약 혈연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도연은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지안이는 분명 준호의 딸이에요. 그 시계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나흘만 버티면 됩니다. 나흘만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나흘이 시작됐습니다. 도연은 지안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아이를 계속 가둬둘 수는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지안이 조심스럽게 도연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저 밖에 나가도 돼요? 밖에? 네. 마당에만이라도요. 너무 답답해요. 지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마당에서만 놀아라. 지안이 환하게 웃으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도연은 부엌 창문 너머로 아이를 지켜봤어요. 지안이 마당의 작은 화단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든 꽃들 사이에서 아직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발견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만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또래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저 애다. 정체불명의 애래. 3명의 아이들이 담장 밖에서 지안을 구경하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0살에서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죠. 야, 너 진짜 저 집 손녀야? 한 아이가 물었어요. 지안이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말쟁이래. 우리 엄마가 그랬어. 맞아. 돈 때문에 온 거래.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지안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야, 도망가네. 한 아이가 돌멩이를 집어들었어요. 도연이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너희들. 도연의 목소리에 아이들이 깜짝 놀라 도망쳤어요. 도연이 지안에게 다가가자 아이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자꾸.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도연이 지안을 안으려는 순간 지안이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어요. 제가 떠나면 다 해결돼요. 제가 없으면 할아버지도 편하고 동네 사람들도 안 그러잖아요. 지안아, 전 괜찮아요.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아빠랑 둘이 살 때도 잘 살았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이는 애써 강한 척하고 있었어요. 도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안아, 할아버지 얘기 들어봐. 도연이 무릎을 꿇고 지안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큰 잘못을 저질렀어. 내 아빠를 믿지 않고 내쫓았거든. 지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매일 후회하며 살았어. 내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도망만 쳤지.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근데 이제 너를 만났잖니. 할아버지한테 다시 기회가 온 거야.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번엔 제대로 지켜줄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힘들잖아요. 힘든 게 뭐가 중요해. 너를 또 보내는 게 더 힘들어. 도연이 지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한테 남아줘, 지안아. 할아버지랑 같이 이겨내자.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이가 도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도연도 아이를 꽉 끌어안았어요. 그날 오후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기로요. 그는 지안의 손을 잡고 마을 어귀의 작은 슈퍼마켓으로 향했어요. 가게에 들어서자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과자 코너로 갔습니다. 지안아, 먹고 싶은 거 골라봐. 괜찮아요. 괜찮긴. 아이가 과자를 좋아해야지. 도연이 과자 몇 봉지를 집어들었어요. 계산대로 가는데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아줌마가 비켜섰습니다. 마치 가까이 오지 말라는 듯한 행동이었죠. 도연은 참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저러고도 멀쩡하네.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안의 손을 더 꽉 잡고 걸어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안이 작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안 힘드세요? 응? 사람들이 저렇게 쳐다보는데. 도연이 걸음을 멈추고 지안을 내려다봤어요. 지안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으면 돼.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도연이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서재 책장을 열었어요. 맨 뒤쪽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어요. 어린 준호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가족여행 사진. 모두 준호를 쫓아내기 전에 사진들이었어요. 도연은 한 장 한 장 사진을 들여다보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도연은 아침 일찍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박도연 선생님. 결과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방문하셔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증명할 수 있는 날이 온 겁니다. 오후 2시 도연은 지안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지안이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해요? 안 좋을 리 없어. 넌 내 손녀니까. 도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도연은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결과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친자 확률 99.99%.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아는 정말로 준호의 딸이었습니다. 자신의 친손녀였어요. 할아버지, 밖에서 기다리던 지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이 진료실 밖으로 나와 지안을 끌어안았어요. 지안아, 우리 진짜 가족이야. 증명됐어. 지안도 도연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즉시 강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내일 회의 때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강상무의 당황한 기척이 들렸어요. 그래요? 내일 봅시다. 전화를 끄는 강상무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지안을 지키기 위한 진짜 싸움이요. 그날 밤 지안이 잠들기 전에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 학교 갈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친구들도 사귈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귈 거야. 지안이 환하게 웃었어요. 도연은 그 미소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을 지키겠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이장회의 당일 아침, 도연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DNA 검사 결과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친자 확률 99.99%라는 문구가 또렷했습니다. 이제 다 끝낼 수 있어.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상무가 이대로 물러설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침을 먹으며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회의 잘 될까요? 물론이지. 걱정 마. 도연이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불안한 눈빛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동네 어르신들 20여 명 정도가 자리를 채웠습니다. 도연이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 맨 앞쪽에 강상무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도연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 씨 오셨군요. 자리에 앉으시죠. 도연이 준비된 자리에 앉았어요. 손에는 DNA 검사 결과 서류가 든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강상무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박도연 씨 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도연 씨께서 정체불명의 아동을 집으로 데려와 손녀라고 주장하고 계시죠. 정체불명이 아닙니다. 제 손녀가 맞습니다. 도연이 끼어들었어요. 강상무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도연 씨, 차례가 되면 말씀하시죠. 이건 우리 동네 전체의 문제니까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도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강상무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장으로서 동네 질서와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아이가 나타나고 그 아이를 쫓아온 수상한 사람들까지 목격됐다면 우리가 확인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당연하죠. 강상무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 DNA 검사 결과를 가져오셨다고 하셨죠? 보여주시겠습니까? 도연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강상무에게 건네자 그는 천천히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친자 확률 99.99%. 강상무가 서류를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한 명씩 확인하며 수군거렸어요. 진짜네. 혈연관계가 맞나 보네. 도연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강상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강상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DNA 검사로 혈연관계는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건 다른 겁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구냐는 거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연이 물었어요. 도연 씨 아들 박준호 씨 말입니다. 25년 전에 학교에서 절도 혐의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그 후로 25년간 연락이 끊겼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준호 씨가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와 결혼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범죄 전력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25년이나 연락이 끊긴 사람인데요. 그리고 그 아이를 쫓아온 사람들은 대체 누굽니까? 혹시 준호 씨가 범죄 조직과 연루된 건 아닙니까? 강상무의 말에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무서운데. 우리 동네에 그런 애가 있으면 안 되지.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 아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일어난 일도 오해였습니다. 오해요? 그때 CCTV에 다 찍혔다면서요? 강상무가 비웃듯 말했어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자신도 CCTV 영상을 믿고 아들을 내쫓았으니까요. 그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25년 동안 못 본 아들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강상무가 몰아붙였습니다. 도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회의장 문이 열렸어요.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지안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지안아. 도연이 놀라 일어섰어요. 집에 있으라고 했잖니. 할아버지.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가 회의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지안을 바라봤어요. 아빠는 매일 아프면서도 저 먹일 것 걱정하고 학교 보내줄 것 걱정하고 밤에 아파서 신음하면서도 저한테는 괜찮다고 웃어주셨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아빠는 돈이 없어서 병원도 제대로 못 갔어요. 약값도 아껴서 제 밥값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지안이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증명할게요. 아이가 품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어요. 도연이 본 적 없는 공책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아빠 일기예요. 매일 쓰셨어요. 지안이 공책을 펼쳤습니다. 준호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보였어요. 여기 보세요. 지안이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도연이 다가가 읽었어요. 2024년 3월 15일. 오늘도 지안이가 아빠 걱정한다. 내가 아픈 걸 들킬까봐 늘 조심하는데 아이가 다 안다. 미안하다, 지안아. 아빠가 무능해서. 하지만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세상에서 제일.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지안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3년 12월 1일. 지안이 학교에 보내주고 싶다. 친구들이랑 뛰어놀게 해주고 싶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자꾸 쫓아온다. 이사를 또 해야 할 것 같다. 지안아,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구나. 또 다른 페이지였습니다. 2024년 7월 3일. 오늘 지안이가 내 손을 잡고 잠들었다. 작은 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내가 죽어도 이 아이만은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한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갈 수 있을까요? 지안이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회의장이 숙연해졌어요.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기 시작했습니다. 강상무만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지안이 도연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빠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일기에 늘 쓰셨어요. 할아버지를 이해한다고 자기가 정말로 잘못했을 수도 있다고요. 도연이 지안을 꽉 안았어요. 한참을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강상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좋습니다. 혈연관계도 확인됐고 박준호 씨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장님, 한 어르신이 강상무를 막았어요. 70대 후반의 김노인이었습니다. 이쯤 하면 됐지 않겠소? 저 아이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하지만 동네 질서보다 사람이 먼저요. 도연이도 충분히 반성했고 저 아이도 불쌍하지 않소?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 앞으로 동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강상무가 차갑게 말하고는 회의장을 나갔어요. 도연은 지안을 안은 채 고개를 숙여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온 도연과 지안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아, 일기장. 고마워.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많이 사랑했다는 걸요. 도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자. 네, 할아버지. 지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강상무의 마지막 표정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준호의 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아들이 겪은 고통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지안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이장회의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지안을 보며 손을 흔들어주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냉랭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강상무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랬죠. 도연은 지안을 마을 초등학교에 전학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날 지안이 들뜬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학교 정말 갈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다닐 수 있을 거야. 친구들이 저랑 놀아줄까요? 당연하지. 지안이는 착한 아이니까. 도연이 지안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예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이곳에서 30년 넘게 교장으로 일했었죠. 지금은 후배가 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교장실에 들어서자 50대 초반의 남자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도연 선배님 오셨습니까? 그래, 이 애가 내 손녀 지안이야. 지안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참 예쁘네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면 돼요. 학년은 4학년으로 배정할게요. 전학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 지안이 학교 운동장을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저렇게 놀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마음껏 놀 수 있어. 도연이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지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객실을 완전히 지안의 방으로 꾸며주기로 했어요. 가구점에서 새 책상과 책장을 주문했고 분홍색 커튼도 샀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지안의 낡은 가방 밑바닥에서 뭔가 딱딱한 물건이 만져졌어요. 도연이 꺼내보니 오래된 휴대폰이었습니다. 액정이 금이 가 있고 뒷면이 깨져 있었어요. 지안아, 이게 뭐니? 아빠 휴대폰이에요. 고장나서 안 켜져요. 지안이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 안에 준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고쳐볼까? 고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자. 도연은 다음날 아침 일찍 도시의 휴대폰 수리점을 찾아갔어요. 수리기사가 휴대폰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꽤 오래된 모델이네요. 부품 구하기 힘들 텐데 꼭 고쳐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도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기사가 다시 한번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글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기다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수리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은 지안을 데리고 수리점으로 달려갔어요. 기사가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배터리랑 액정을 교체했습니다. 다행히 데이터는 살아있더라고요.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팅 화면이 뜨더니 잠금 화면이 나타났어요. 배경화면은 어린 지안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제 생일이에요. 924. 지안이 말했어요. 도연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습니다. 갤러리 앱을 눌렀어요.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안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준호가 딸의 성장을 하나하나 기록해 둔 거였죠.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그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겨봤어요. 병원에서 찍은 사진, 첫 생일 사진, 공원에서 찍은 사진. 사진마다 준호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동영상 폴더를 발견했어요. 도연이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수척한 얼굴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준호였습니다. 도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영상 속 준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자신을 찍고 있었죠. 지안아.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아빠가 이 영상을 찍는 건 너한테 미안해서야. 아빠가 너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학교도 보내주지 못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지 못하고. 준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지안아,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걸 꼭 기억해줘. 도연의 눈물이 휴대폰 화면 위로 떨어졌어요.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가 카메라를 지안에게 돌려 찍고 있었어요. 6살쯤 되어 보이는 지안이 작은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뭐 그려? 아빠랑 지안이요. 우와, 잘 그렸네. 아빠 기분 진짜 좋다. 준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기침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심한 기침이었죠. 세 번째 영상을 재생하려는데 지안이 도연의 팔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그만 봐요. 할아버지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괜찮아.
보고 싶구나. 도연이 세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달랐어요. 준호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고정시켜 놓고 찍은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고 8살쯤 된 지안이 그의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지안아, 아빠가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응, 뭔데? 아빠가 만약에 없어지면. 아빠 어디가? 아니야.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말이야. 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 어린 지안이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한테 가야 해. 할아버지 이름이 뭐더라? 박도연이요. 그래, 박도연. 꼭 기억해. 그리고 이 사진 있지? 준호가 분교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학교로 가. 거기서 할아버지를 찾아. 근데 아빠, 할아버지는 왜 우리랑 안 살아요? 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건 아빠가 어렸을 때 잘못을 저질러서야. 할아버지한테 상처를 드렸어. 아빠 나쁜 짓 했어요? 아니야. 아빠는 안 했는데 할아버지가 오해하신 거야. 근데 그것도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더 잘 설명했어야 했는데.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응, 정말 좋은 분이셔. 조금 무서우실 수도 있는데 마음은 따뜻한 분이야. 너를 꼭 지켜주실 거야. 그럼 아빠도 할아버지한테 가요. 같이 살자고 해요. 준호가 지안을 꼭 안았습니다. 아빠는 못 가. 하지만 넌 가야 해. 약속해줘. 힘들면 꼭 할아버지를 찾아가겠다고. 약속할게요, 아빠. 영상이 끝났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쥔 채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옆에서 지안도 같이 울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연의 울음소리가 수리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리기사도 눈시울을 붉히며 자리를 피해줬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도연은 지안을 꼭 안았습니다. 지안아, 할아버지가 널 지켜줄게. 준호가 부탁한 대로 끝까지 널 지켜줄게. 네,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그날 밤 준호의 휴대폰에 있는 모든 영상과 사진을 봤어요.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지안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준호의 마음도요. 준호는 끝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실이 도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준호야,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 지안이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게 아빠가 너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도연은 다음 날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지안을 돌봤습니다. 학교 준비물을 사러 다니고 옷도 새로 맞춰주고 책도 사주었어요. 지안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지 못했어요. 강상무가 여전히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더 큰 시련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요. 지안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하던 아이도 점차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같은 반 여자아이 둘과 친구가 됐고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도연은 매일 학교 앞까지 지안을 데려다주고 데려왔어요.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하셨어요. 그래, 우리 지안이가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네, 다음에 또 그려올게요. 지안의 밝은 모습을 보며 도연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무엇보다 기뻤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이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집 앞에 낯선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죠.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차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거실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을 갚든지 아니면 이 집을 넘기든지 해야죠. 도연이 급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지안을 처음 쫓아왔던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여기를? 도연이 소리쳤어요. 남자 하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시죠? 우리가 찾던 분입니다. 무슨 용건이요? 용건이라 간단합니다. 박준호 씨가 우리 사장님께 빌린 돈이 있습니다. 총 5천만 원이죠.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5천만 원? 네. 병원비로 빌려간 돈입니다. 근데 박준호 씨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회수를 못했죠. 그래서 보증인을 찾아야 하는데 박준호 씨가 유일하게 남긴 게 이 아이더라고요. 남자가 지안을 가리켰어요. 지안은 방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10살짜리 아이한테 무슨 빚을 받겠다는 거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찾아온 겁니다. 할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시면 되죠. 나한테는 그런 의무가 없소. 의무요? 손녀를 키우시면서 의무가 없다고요? 아이 아버지 빚을 할아버지가 갚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남자의 목소리에 협박이 섞여 있었어요.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가시오. 당장. 할아버지,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도 일이니까요. 일주일 드릴 테니 그때까지 5천만 원을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남자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이 집을 담보로 잡히시든지 하세요. 뭐라고?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되죠? 1억 정도는 되겠네요. 담보로 잡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장 나가지 못해.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차 문을 닫으며 한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참, 요즘 불 조심하셔야 할 텐데. 오래된 집은 불이 나면 큰일이니까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차가 떠나고 나자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지안이 방에서 나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지안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아빠 빚 때문에. 걱정 마. 할아버지가 해결할게. 도연이 지안을 안심시켰지만 사실 막막했어요. 5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 모아둔 돈이 있긴 했지만 전부 쓰면 앞으로 생활이 어려워질 게 뻔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리저리 궁리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집을 담보로 잡히는 건 절대 안 됐습니다. 이 집은 지안이와 함께 살아갈 유일한 보금자리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려고요.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손님 나이가 70이 넘으시면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심사가 필요한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소 2주일은.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2주일은 너무 길었어요. 도연은 실망한 채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슈퍼 앞에서 강상무와 마주쳤어요. 강상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도연 씨, 요즘 곤란한 일이 많으시다면서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빚쟁이들이 찾아왔다고.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벌써 소문이 퍼진 겁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이 동네 전체에 피해를 주면 안 되죠.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들락거리면 우리 동네 분위기가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강상무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해결이요?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돈이 있으시기라도 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상무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도연 씨, 제가 도와드릴까요? 뭐라고요? 제가 5천만 원 정도는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강상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그 아이를 보내세요.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도연 씨, 현실을 보세요. 그 아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아이만 없으면 빚쟁이들도 안 오고 동네도 조용해지고 도연 씨도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지안이는 제 손녀입니다. 손녀라고 해도 키울 능력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시설에 보내는 게 아이한테도 낫지 않겠어요?
도연이 강상무의 멱살을 잡았어요.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지안이는 어디도 안 갑니다. 이봐요, 도연 씨. 강상무가 도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봅시다. 강상무가 냉소를 띠며 돌아섰어요.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안이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아이는 도연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지안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지안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고민했어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어요. 다음 날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것들을 팔기로요. 서재에 있던 귀한 책들, 아내의 유품인 장신구들, 골동품 몇 점, 모두 내놓기로 했습니다. 고물상과 중고 서점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팔았어요. 하지만 모아진 돈은 2천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아직 3천만 원이 모자랐어요. 사흘째 되는 날 도연은 옛 제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하는 제자였죠.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선생님, 얼마나 필요하세요? 3천만 원만.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요즘 사업이 안 좋아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그래, 알았다. 미안하구나. 도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결과는 비슷했어요. 모두 사정이 있었습니다. 나흘째 도연은 마을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강상무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도연 씨,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하나둘 거절당하며 도연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밤 도연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집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만지작거렸어요. 이 집을 담보로 잡히면 5천만 원을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가 문제였어요. 만약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을 잃게 됩니다. 그럼 지안이와 갈 곳이 없어져요. 어떻게 해야 하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지안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지안아, 왜 앉아? 지안이 도연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떠날게요. 뭐? 제가 없으면 할아버지가 편해지잖아요. 빚도 안 갚아도 되고. 도연이 지안을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지안아, 할아버지가 약속했잖니.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번엔 제대로 지켜주겠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안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이틀 후면 남자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도연에게 남은 시간은 이틀뿐이었어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도연은 새벽부터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심정을 반영하듯이요. 거실로 나온 도연은 식탁 위에 놓인 집 문서를 봤어요. 결국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남자들이 찾아오면 이 집을 담보로 내놓기로 결심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할아버지. 뒤에서 지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도 잠을 설친 듯 얼굴이 창백했어요. 지안아, 일찍 일어났구나. 할아버지, 오늘. 지안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연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아침을 먹고 난 뒤 도연은 지안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이가 집에 없는 게 나았어요.
남자들이 찾아올 때 지안이 보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오늘은 집에 있고 싶어요. 안 돼. 학교는 빠지면 안 돼.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안은 불안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지만 결국 학교로 향했습니다. 지안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서재에 앉았어요. 오후 3시에 남자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아직 3시간이 남았어요. 도연은 준호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일기장을 읽으며 도연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12일. 오늘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3개월에서 6개월. 지안이를 어떻게 하지? 이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는데. 아버지, 제발 지안이를 받아주세요. 아버지께 이렇게 부탁할 자격이 없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지안이만큼은 지켜주세요. 도연은 책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준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연이 문을 열자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김노인이었어요. 이장회의 때 도연을 도와줬던 그 어르신이었죠. 도연 씨, 잠깐 들어가도 되겠나? 네, 들어오세요. 김노인이 거실에 들어와 앉았어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게. 도연이 봉투를 열자 돈다발이 나왔어요. 600만 원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은 거야. 많진 않지만 도연 씨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르신, 이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밖에... 나도 손주가 있어서 안 해. 저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건 말이야. 김노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김노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 동네 사람들한테 너무 실망하지 말게. 강상무가 워낙 입김이 세서 그렇지 다들 마음은 있어. 김노인이 돌아가고 난 뒤 도연은 돈을 세어봤어요. 자신이 모은 돈과 합치니 2,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전히 2,500만 원이 부족했어요. 오후 3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도연은 거실에 앉아 남자들을 기다렸어요. 집 문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3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연이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아버지. 약속대로 왔습니다. 남자들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한 남자가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을 담보로? 도연이 집 문서를 내밀었어요. 집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남자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웃었어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그럼 여기 서명만 하시면.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지안이 서 있었어요.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아이가 왜 집에 온 걸까요? 지안아. 도연이 놀라 일어섰어요. 하지만 지안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안의 뒤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남자가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그 얼굴이었어요. 25년 전 집을 나섰던 18살 준호의 얼굴이. 세월이 흘러나이는 들었지만 분명 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곧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는 죽었습니다. 지안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를 준호로 착각하신 모양입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전 박준호의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이죠. 동생?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어머니가 재혼하신 후에 태어났습니다. 형이 집을 나간 후에요.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제 이름은 한민수입니다.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연락을 했어요.
지안이를 부탁한다고요.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준호에게 동생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민수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여기 2,500만 원 있습니다. 형의 빚을 갚겠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요. 당신은 누구시죠? 말했잖습니까? 박준호의 동생입니다. 형의 빚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동생이라고 해도 법적 의무 운운하실 겁니까? 그럼 이 아이한테 빚을 떠넘기려 했던 당신들은 뭡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남자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기 2,500만 원 받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연이 나섰어요. 나머지는 제가 내겠습니다. 도연이 김노인에게 받은 돈과 자신이 모은 돈을 꺼냈습니다. 여기 2,500만 원 있습니다. 이걸로 5천만 원 다 됩니다. 남자들이 돈을 세어봤어요. 정확히 5천만 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약은 끝났습니다. 남자들이 돈을 챙겨 일어섰어요. 그리고 집 문서를 도연에게 돌려줬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남자들이 나가고 난 뒤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도 도연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준호의 동생이라고요? 네. 어떻게 우리를 찾았습니까? 민수가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형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한테 이걸 보냈습니다. 도연이 편지를 받아 읽었어요. 준호의 필체였습니다. 민수야, 형이 너한테 마지막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해. 지안이를 지켜줘. 내가 아버지한테 지안이를 보내긴 했는데 아버지도 이제 연로하시고 혼자 계셔서 걱정이야. 내가 가끔 찾아가서 둘을 봐줄 수 있겠니? 형이 너한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호는 죽기 전까지도 자신을 걱정했던 겁니다. 형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사정이 있어서 바로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겨우 올 수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도연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형은 끝까지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탓했어요. 그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준호의 일기를 봤습니다. 도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지안이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삼촌. 지안이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고 지안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안아, 삼촌이 늦어서 미안해. 아니에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지안이 민수를 끌어안았어요. 민수도 조카를 꼭 안았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준호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동생을 통해 가족을 이어준 거였어요. 민수 씨. 네, 아버님. 민수가 자연스럽게 도연을 아버님이라고 불렀어요. 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집에서 저녁이라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러고 싶습니다. 민수가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기가 돌았어요. 민수는 준호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형은 끝까지 지안이만 걱정했어요. 자기 몸보다 지안이 미래를 걱정했죠. 도연은 한참을 울었어요. 민수도 지안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에 대한 이야기, 지안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민수는 가끔 들러 지안을 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연도 민수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강상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으니까요. 민수가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빚 문제가 해결되면서 도연과 지안의 일상도 평온을 되찾는 듯 했어요.
지아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었고 도연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강상무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그게 더 불안했어요. 폭풍 전에 고요 같았거든요. 목요일 오전 도연이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는데 강상무가 나왔어요. 그는 도연을 보자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 씨, 요즘 잘 지내시나 보네요. 덕분입니다. 빚 문제도 해결됐다면서요? 다행이네요. 강상무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투가 묻어 있었어요. 이제 좀 마음 편히 사시겠네요. 하지만 강상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조심하셔야죠. 불길한 말을 남기고 강상무가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안을 느꼈어요. 그날 오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학교에서 다른 아이의 필통을 훔쳤다는 소문이었어요. 들었어? 박도연 씨 손녀가 도둑질을 했대.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네. 피는 못 속인다니까. 도연이 장을 보러 나갔을 때 이런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 지안을 불렀습니다. 지안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지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 필통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너를 믿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지안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쉬는 시간에 민지 필통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 책상 서랍에서 나왔어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도연이 지안을 안았어요. 알았어. 할아버지가 알아볼게.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 상황을 물었어요. 선생님,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0대 초반의 여교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민지 필통이 지안이 책상에서 나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안이가 가져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른 아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몇몇 아이들이 지안이가 가져갔다고 하는데 확실한 건 아니고요.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선생님, CCTV는 없습니까? 교실에는 없습니다. 복도에만 있어요. 복도 CCTV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도연은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5년 전 준호에게 일어났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30분 후 선생님이 나왔어요. 도연 선생님, 영상 확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쉬는 시간에 한 남자아이가 교실에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최진우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지안이 책상에 뭔가를 넣는 것 같았어요.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아이를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네, 불러보겠습니다. 잠시 후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나왔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지안이 책상에 필통을 넣었니? 선생님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랬니? 진우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어요. 도연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진우야, 할아버지한테 말해줄래? 누가 시켰니? 진우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다 알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저씨가 그러면 용돈을 많이 준다고 했어요. 어떤 아저씨? 마을회관에 있는 이장 아저씨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역시 강상무였습니다.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니? 지안이 책상에 이걸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10,000원을 준다고요. 저희 집이 가난해서 엄마 용돈 드리고 싶었어요. 진우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선생님이 진우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도연은 벤치에 앉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강상무,
이번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도연은 곧장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회관 사무실에 강상무가 앉아 있었어요. 도연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자 강상무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도연 씨, 무슨 일이십니까? 강 이장, 당신이 진우한테 돈을 줬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치미 떼지 마시오. 진우가 다 얘기했소. 강상무의 표정이 조금 변했지만 곧 웃음을 되찾았어요. 증거라도 있습니까? 진우의 증언이 있소. 10살짜리 애 말을 믿으시겠다는 겁니까? 증거도 없이? 도연이 강상무의 책상을 탁 쳤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요? 강상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왜냐고요? 도연 씨가 이 동네 채통을 망치고 있으니까요. 무슨 소리요? 도연 씨는 옛날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죠. 그런 분이 정체불명의 아이를 데려오고 빚쟁이를 불러들이고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잖습니까? 그건,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강상무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도연 씨 집 땅이 탐나요. 그 자리가 개발 예정 구역이라는 거 아시죠? 몇 년 후면 그 땅값이 몇 배로 뛸 겁니다. 도연 씨만 없으면 제가 그 땅을 손에 넣을 수 있는데 계속 버티고 계시니 답답하더라고요. 강상무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래서 우릴 쫓아내려고 이런 짓을 한 겁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도연 씨가 동네에서 평판이 나빠지면 결국 못 견디고 떠날 테니까요. 비열하군요. 비열하다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도연 씨. 약한 사람은 밀려나는 거죠. 도연이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강상무가 비웃었어요. 때리시게요. 그럼 더 좋죠.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으니까. 도연은 주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어요. 강 이장, 당신이 한 일들을 증명하겠소. 증명하시게요. 할 수 있다면요. 도연이 사무실을 나왔어요. 마을회관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지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진짜 제가 안 한 거 맞죠?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믿었어. 지안이 도연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날 밤 도연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해결할게. 전화를 끊은 도연은 서재에 앉았어요. 어떻게 강상무의 음모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준호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어요. 준호가 지안에게 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안아, 힘들 때는 도망가지 마. 맞서 싸워야 해. 그게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도연의 귓가에 울렸어요. 그래, 도망가면 안 돼. 이번엔 제대로 맞서 싸워야 해. 도연은 다음 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강상무가 진우에게 돈을 준 증거, 다른 사람들을 협박한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에게 가장 먼저 찾아갔어요. 김어르신, 강상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김노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있지. 5년 전에 박씨 집 땅을 빼앗을 때도 비슷한 수법을 썼어. 온갖 소문을 퍼뜨리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 박씨가 못 견디고 헐값에 땅을 팔았지. 그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지. 이젠 강상무의 횡포를 막아야 해. 김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강상무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도연은 이틀 동안 증언을 모았어요. 그리고 진우 어머니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죄송합니다. 진우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강상무가 아이를 이용한 겁니다. 어머니,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도연은 모든 증거를 모아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장 회의 날짜를 확인했어요. 2주일 후였습니다. 2주일만 기다려라, 강상무. 내 본 모습을 다 드러내주겠어. 도연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이장 회의를 앞둔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서재에서 준호의 일기장을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특별한 내용을 발견했어요. 2024년 9월 3일. 오늘 꿈에 아버지가 나왔다. 내가 어렸을 때처럼 아버지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깨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끝까지 자신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준호야. 도연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이 현관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 이 시간에 웬일이니? 아버님,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어서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민수는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민수가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이 상자 하나를 열자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준호의 사진들이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30대까지 도연이 보지 못했던 준호의 모습들이었어요. 이게 형이 평생 모아둔 거예요. 형은 사진 찍는 걸 좋아했습니다. 특히 지안이가 태어난 후로는 더욱요. 도연이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웃고 있는 준호, 지안이를 안고 있는 준호, 공원에서 찍은 준호. 25년간 놓쳐버린 아들의 삶이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고맙구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아버님께 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민수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게 뭐니? 형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게 맡긴 겁니다. 아버님께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어요. 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생해 드릴까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준호가 나타났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말라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어요. 하지만 카메라를 향해 억지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예요. 살아서는 용기가 없어서 못했던 말들을요. 준호가 기침을 했어요. 한참 기침을 하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그때 일은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제가 좀 더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겁이 났어요. 아버지한테 실망하실까봐. 도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집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떠났습니다.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떠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19살에 혼자 세상에 나와서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죠. 여러 일을 전전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택배 상하차도 했어요. 준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25살 때 지안이 엄마를 만났어요. 그 사람도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지안이가 태어났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버지, 지안이를 처음 안았을 때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시던 기억이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준호가 다시 기침을 했어요. 하지만 지안이 엄마는 출산 후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지안이 둘이서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지안이한테만큼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제가 병에 걸렸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빚이 쌓였습니다. 준호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마치 도연의 손을 잡으려는 것처럼요. 아버지, 제가 지안이를 아버지께 맡기는 건 정말 염치 없는 일인 거 알아요. 25년 동안 소식도 안전한 제가 죽기 전에 짐을 떠넘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준호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지안이를 믿고 맡길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는 거 알아요. 엄하시지만 따뜻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아버지는 그냥 화가 나셨던 거였죠.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도연이 화면 속 준호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아버지,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어요. 좋은 아들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평생 한 번도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저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합니다. 준호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지안이를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준호가 천천히 손을 들어 카메라를 향해 격려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영상이 끝났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민수도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도연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25년간 쌓였던 후회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운 뒤 도연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네, 아버님. 준호는 어디에 묻혀 있니?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시립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형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가 없어서 제가 간소하게 치렀어요. 거기가 어디니? 여기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도연이 일어섰어요. 내일 데려다 줄 수 있겠니? 물론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과 민수 그리고 지아는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차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적한 언덕에 있는 작은 묘지였어요. 민수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자 작은 비석 하나가 보였어요. 박준호지며 도연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안도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준호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왔다. 늦었지? 정말 늦었어. 미안하다. 도연이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아빠는 몰랐어. 한 번이라도 찾아볼 걸 그랬어. 한 번이라도 용서를 구할 걸 그랬어. 도연의 눈물이 비석 위로 떨어졌어요. 너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지. 그게 더 가슴 아프구나. 내가 원망했다면 아빠가 덜 괴로웠을 텐데. 지안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를 사랑한다고요. 도연이 지안을 끌어안았어요. 알아. 아빠도 너를 사랑했어. 준호를 정말 사랑했어. 세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흩날렸어요. 준호야, 아빠가 약속할게. 지안이를 잘 키울게. 내가 못다 해준 사랑을 아빠가 대신 해줄게. 도연이 비석에 이마를 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가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늘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민수가 다가와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버님.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지안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아빠한테 올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 자주 오자. 네. 지안이 환하게 웃었어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본 민수도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서재의 준호의 사진들을 정리해서 벽에 걸었어요. 준호의 일생이 한눈에 보이는 작은 갤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우리와 함께 있구나, 준호야. 도연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에서 준호를 만났어요. 젊은 시절의 준호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사랑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도 꿈속에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준호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25년간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어요. 이제 남은 일은 강상무와의 마지막 대결뿐이었습니다. 이장회의 전날 밤, 도연은 모든 증거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진우 어머니의 증언, 강상무에게 피해를 본 마을 사람들의 진술, 그리고 학교 CCTV 영상까지 완벽했어요. 할아버지, 긴장되세요? 지안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조금. 하지만 괜찮아. 도연이 지안을 무릎에 앉혔어요. 지안아, 내일 회의에서 할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때 놀라지 말고. 무슨 얘기요? 진실을 말할 거야. 강상무가 우리한테 한 일들을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잘하실 거예요. 전 할아버지를 믿어요. 도연이 지안을 꼭 안았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소문을 듣고 온 거였죠. 도연이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상무는 맨 앞쪽에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 씨, 오셨군요. 자리에 앉으시죠. 강상무가 말했어요. 도연은 대답 없이 준비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강상무가 일상적인 안건들을 먼저 다뤘어요. 도로 보수 마을 행사 계획 같은 것들이었죠. 자, 그럼 오늘 회의를 마치게. 잠깐만요.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강상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도연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 안건에 없는데요. 긴급 안건입니다. 이장의 비리에 관한 거니까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강상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도연 씨, 함부로 말씀하시면. 함부로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도연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어요. 여기 강상무 이장이 저질러온 일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도연 씨, 강상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김노인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이장, 일단 들어보시지. 도연 씨가 증거가 있다는데.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상무는 억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도연이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손녀 지안이가 다른 학생의 필통을 훔쳤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도연이 학교 CCTV 영상 사진을 돌렸어요. 이 사진을 보십시오. 최진우라는 학생이 지안이 책상에 필통을 넣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우 학생의 어머니께서 증언하셨습니다. 진우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 아들이 강상무 이장님께 10,000원을 받고 그 일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우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강상무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강상무가 소리쳤어요. 증거 있습니다. 도연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진우 학생 통장 입금 내역입니다. 일주일 전 정확히 그날 강상무 이장 명의로 10,000원이 입금됐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강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용돈을 준 거였습니다.
아이가 불쌍해 보여서 용돈을 주면서 조건을 달았죠. 지안이 책상에 필통을 넣으라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강 이장, 당신은 10살짜리 아이를 이용해 제 손녀를 모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강상무가 입을 다물었어요. 답하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나는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다. 제 집 땅이 탐난다고요. 개발 예정 구역이라 땅값이 오를 거라고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강상무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그냥 한 말이었습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죠. 당신은 저를 쫓아내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습니다. 도연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5년 전 박철수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 이장이 박 씨 땅을 탐내 온갖 소문을 퍼뜨렸고 결국 박 씨는 헐값에 땅을 팔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한 노인이 일어섰어요. 맞습니다. 나도 그때 봤습니다. 강 이장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걸요. 다른 사람도 일어섰어요. 저도 피해를 봤습니다. 3년 전에 강 이장이 제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리게 해서 손님이 안 와서 결국 문을 닫았어요. 하나둘 증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상무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입을 연 거예요. 강상무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들입니다. 모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의장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저는 지방검찰청 수사관 이정훈입니다. 수사관이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강상무 씨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토지 투기, 마을 주민 협박, 공금 횡령 등 여러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펼쳤어요. 특히 마을 개발 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강상무 씨, 동행하시죠. 이게 무슨... 강상무가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문 앞에 또 다른 수사관이 서 있었습니다. 강상무 씨, 조용히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강상무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은 이장의 권한을 악용해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해쳤어요. 도연이 강상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수사관들이 강상무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강상무는 끌려가면서 도연을 노려봤습니다. 도연 씨, 당신 때문에, 제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 때문이에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강상무가 끌려가고 난 뒤 회의장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김노인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짝짝짝.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어요. 도연 씨, 잘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사람들이 도연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도연은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지안이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지안이 도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연도 지안을 꼭 안았어요. 잘 끝났어, 지안아. 할아버지 멋있었어요. 민수도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내가 수사관을 데려와줘서 큰 힘이 됐어. 형이 지안이를 지켜달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앞마당에서 지안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아무도 우릴 괴롭히지 않아. 도연이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 아빠도 기뻐하실까요? 물론이지. 준호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도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준호야, 봤니? 할아버지가 지안이를 지켰어. 약속 지켰어. 도연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수가 요리를 해왔고 지안이 상을 차리는 걸 도왔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원래부터 가족이었습니다, 아버님. 식사를 마치고 민수가 일어섰어요. 아버님, 저는 이만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지안아, 잘 있어. 네, 삼촌. 안녕히 가세요. 민수가 떠나고 난 뒤 도연과 지안은 거실에 앉았어요. 지안이 할아버지 무릎에 기댔습니다. 할아버지, 응? 전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랑 삼촌이랑 함께 있어서요. 할아버지도 행복하단다. 도연이 지안을 꼭 안았어요. 지안아, 앞으로도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네, 할아버지.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어요. 도연은 서재에 걸린 준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준호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 아들아. 내가 지안이를 보내줘서 덕분에 할아버지도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도연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평온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준호와 지안이가 함께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그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